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엄마라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54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 단어. 엄마, 미안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에 앞서 무료인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인생 감동 사연에 방문해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려요. 이 모든 이야기는 그날 새벽 광명시장 3번 골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30년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 5시 광명시장 3번 골목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간신히 골목 입구를 비추고 있었고, 셔터가 내려진 가게들 사이로 차갑고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벽에 기대어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72세 서정희. 남루한 회색 생활한복을 걸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파랗게 질린 입술 사이로는 가쁜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옆에 놓인 낡은 천 보따리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가슴을 움켜쥔 채 벽에 기댄 정희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심장 협심증 발작, 약도 없고 지갑도 잃어버렸고 집에 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패딩에 운동화를 신은 남자는 출근하는 듯 서둘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정희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힐끗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휙 돌리고는 더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갔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이. 그렇게 1명, 2명, 10명, 20명. 어둠이 걷히고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뿌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30년을 찾아 헤맸던 그 아이. 결국 못 찾고 이렇게 가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낡은 손수레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퀴가 고르지 못한 골목 바닥을 지나며 내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손수레를 끌며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54세 박미숙. 20년도 더 입은 검은색 파카, 밑창이 다 닳아 구멍난 운동화, 색이 바랜 털모자. 손수레에는 재료를 담을 플라스틱 바구니들이 덜그럭거리며 실려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이 길을 걸었습니다. 도매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가게로 돌아와 반찬을 만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20년 넘게 반복해온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마찬가지일 줄 알았습니다. 쓰러진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발을 멈췄습니다. 저분 괜찮으신 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골목은 여전히 어두컴컴했습니다. 손수레를 벽에 기대어 세웠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희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정희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저를 향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집에 못 가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정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을 짚었습니다.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광명시장 3번 골목에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70대 여성으로 보이고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빨리 와주세요.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를 다시 봤습니다. 정희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택시비라도 조금만 부탁드려요. 떨리는 손이 공중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낡은 인조가죽 지갑이 만져졌습니다. 꺼내서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30장, 30만원. 오늘 도매시장에서 무, 배추, 고추, 마늘을 사야 했습니다. 모레는 손녀 지은이 급식비 7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스비,
전기세가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손이 멈칫했습니다. 이걸 드리면 오늘 장사를 못해.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 순간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파랗게 질린 입술, 식은땀에 젖은 이마, 가쁜 숨소리. 이분 정말 위험하셔. 지갑에서 돈을 전부 꺼냈습니다. 정희의 떨리는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병원 가세요. 119 불렀으니까 곧 올 거예요. 괜찮으실 거예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20년은 넘어 보이는 낡은 파카, 소매가 해진 곳을 덧댄 흔적, 밑창에 구멍난 운동화, 갈라진 손. 그런데 주저없이 전부를 내어주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가게 좌판을 덮는 낡은 천을 벗어서 정희의 어깨에 덮어드렸습니다. 따뜻하게 하세요. 구급차 금방 올 거예요. 정희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드리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정희가 무의식 중에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으로 왼손 새끼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제가 긴장하면 항상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냥 긴장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희 자신도 긴장하면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딸 은주도 그랬습니다. 5살 때 그 아이도 긴장하면 꼭 새끼손가락을 만졌습니다.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희가 저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턱선, 눈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희의 시선이 저의 왼쪽 귀로 향했습니다. 머리카락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살짝 보이는 피부에 작은 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점이, 은주도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동전만 한 크기의 점. 정희의 손이 더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야, 세상에 그런 우연이.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정희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들리세요? 구급차 왔어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구급차가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빨간 불빛이 회전하며 어두운 골목을 밝혔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뛰어내려 달려왔습니다. 들것을 펴고 정희를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한 대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쓰러지신 걸 봤어요. 혼자 계신 것 같아서요. 아, 그러시군요.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대원들이 정희를 들것에 싣고 구급차로 향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려고 발을 뗐습니다. 저도 같이. 괜찮습니다. 보호자가 아니시면 병원에서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돼요. 걱정 마세요.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다시 울렸고 구급차는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파란 불빛이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텅 빈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오늘 장사를 못하겠네. 손수레를 다시 잡았습니다. 도매시장에 갈 수 없었습니다. 재료를 살 돈이 없었으니까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손수레를 끌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긴 했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잘한 거겠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연한 주황빛이 어두운 하늘을 서서히 밝혀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구급차 안, 정희는 들것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원이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확인했습니다. 협심증 병력 있으시죠? 약은 가지고 계셨어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발작이. 약을 안 챙겼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되셨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100명도 넘게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저 여자만 멈춰섰습니다. 그 버릇, 새끼손가락을 만지는 버릇. 30년 전 5살이었던 은주가 긴장하면 꼭 그렇게 했습니다. 유치원 발표회 때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도, 혼날 것 같을 때도 오른손으로 왼손 새끼손가락을 살짝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귀 뒤점, 은주의 왼쪽 귀 뒤에는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정희 자신도 똑같은 곳에 점이 있었습니다. 저 여자도 왼쪽 귀 뒤에 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에 가려져서 확실하진 않았지만 설마.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전국의 보육원을 다 찾아다녔고 실종아동 찾기 단체에 가입했고 사설탐정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말도 안 돼.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그래도 혹시?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정희를 옮겼습니다. 응급처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의 버릇, 그리고 주저없이 전 재산을 내어준 그 마음. 다시 만나야 해. 꼭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저 여자가 30년 전 잃어버린 은주일 가능성을,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라도. 정희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기다려. 꼭 다시 만날 거야. 저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미숫반찬이라고 손글씨로 쓴 간판이 걸린 좁은 가게였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에 김치통과 반찬통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가게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손수레를 가게 앞에 세우고 셔터를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지갑을 꺼내봤습니다. 정말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떡하지? 재료가 없으니 반찬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반찬을 만들 수 없으니 팔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수입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 할머니 무사하셨으면 좋겠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비록 오늘은 장사를 못하더라도 가게 정리는 해야 했으니까요. 내일은 어떻게든 해야지. 그렇게 첫 번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새벽 3번 골목에서 일어난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녁 7시 반지하 집의 좁은 원룸형 공간은 습기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검게 피어 있었고 천장은 너무 낮아서 서 있으면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식탁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저녁이었습니다. 손녀 지은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봉천병원 응급실입니다. 박미숙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어머님께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보육원 출신이라 부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신분증에 보호자 연락처가 이 번호로 되어 있어서요. 뇌출혈 의심 소견이 나왔고 지금 CT 찍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 부모님이. 그럼 혹시 박순자 씨 아세요? 78세? 순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순자, 보육원 원장 선생님, 저를 키워주신 분, 10년 전 보육원이 문을 닫고 연락이 끊겼던 그분. 선생님이요? 네, 맞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미, 어디가? 급한 일이 생겼어. 지은아, 혼자 있을 수 있지?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카를 입고 뛰쳐나갔습니다. 밤 9시. 봉천병원 응급실. 간호사가 저를 한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노인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박순자 선생님, 10년 만이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주름투성이 얼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비는 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80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보험은요? 의료급여 대상자시긴 한데 본인 부담금이 4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수술 후 입원비,
재활치료비까지 합치면 최소 600만 원은 필요합니다. 6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네, 수술 해주세요.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을 먼저 내셔야 합니다. 200만 원. 통장에는 8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밤 10시 병원 복도.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돌렸습니다. 이웃가게 건물 주인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쓰러지셨다고 저를 키워주신 분이라고 도와달라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20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조금씩 모았습니다. 총 850만 원. 10년 전 남편이 남긴 생명보험금에서 지은이 교육비로 모아둔 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밤 11시 병원 수납창구.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200만 원 결제. 승인 완료. 수술은 새벽 1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손을 비비고 또 비비며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새벽 4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 달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그 후 재활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선생님을 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깨어나세요. 제발. 다음 날 오전 격리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추가 입원비 400만 원을 일주일 내로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400만 원. 더 이상 빌릴 곳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 3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오후 4시 가게에서 반찬통을 정리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됐다고, 다음 달 말까지 비우라고, 보상금은 조합에서 처리한다고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동의를 안 했으니 최소 금액만 나온다고, 한 5천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애초에 8천만 원도 턱없이 적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권리금도 없고 이사 비용 빼면 남는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손수레에 기대어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고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돈도 없고 가게도 잃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사흘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10살 지은이는 어떡하지?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모 없이 저와 단둘이 사는 그 아이를 미술학원도 못 보내고 친구들한테 놀림받게 하고 이제는 집마저 잃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상인들이 지나가며 힐끗힐끗 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그 질문에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사흘. 그리고 그 새벽 3번 골목에서 쓰러진 노인을 만났던 것입니다. 전 재산 30만 원을 들고 3일 후 오후 2시 저의 가게는 문을 열어놓고 있었지만 반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30만 원이 없어서 재료를 살 수 없었고 재료가 없어서 장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게 안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반찬통들만 선반에 놓여 있었고 햇빛이 창문 너머로 들어와 먼지를 비쳤습니다. 상인들이 지나가며 저를 힐끗힐끗 봤습니다. 동정 섞인 시선, 호기심 어린 눈빛, 약간의 불편함이 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뭘 해야 하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선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 골목에서는 잘 들리지 않는 부드럽고 조용한 엔진 소리였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무언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십 한 대가 좁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광이 나는 차체, 큰 바퀴, 위험 있는 외관. 이 낡은 시장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였습니다.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저게 무슨 차야? 여기 그런 차가 왜 들어와? 누가 탔을까? 차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골목을 지나왔습니다. 좁은 길이라 양옆 가게와의 간격이 거의 없었지만 운전기사는 능숙하게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차는 제 가게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50대로 보이는 운전기사가 내렸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으로 걸어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 새벽 쓰러져 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한 자주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옥비녀가 꽂혀 있었으며 손에는 고급스러운 한복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이 되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으며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인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저 양반 누구야? 완전 부자네. 한복 저렇게 입는 사람 처음 봐. 옆 가게 최경숙 씨가 가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채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제 가게 앞에 섰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할머니. 정희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날 정말 고마웠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정희가 한복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공손하게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명함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한복 명장 제1호 정희한복 대표 서정희, 그 아래 연락처와 청담동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한복 명장, 청담동,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상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명함을 힐끗 보려는 사람들, 웅성거리는 목소리들이 주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복 명장? 저분 TV에 나오는 그분 아냐? 청담동 한복 한 벌에 1,000만 원씩 한다며? 우리 미숙이가 그분을 살렸다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동정 어린 시선으로 저를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러움과 놀라움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최경숙 씨는 얼굴이 새하얘진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심장 발작이 왔었다고, 협심증이 있는데 약을 안 가져갔고 지갑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분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100명도 넘게 지나갔는데 아무도 안 멈췄다고, 모두 피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유일하게 멈춰섰다고, 그것도 전 재산을 주면서 도와줬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주변 상인들이 놀라서 조용해졌습니다.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70년 넘게 살았는데 이런 분은 처음이라고, 이렇게 순수하게 남을 도와주는 분은 처음이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현금 봉투였습니다. 이거 그날 받은 30만 원, 100배로 갚으려고 왔어요. 3,000만 원입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절대 못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는데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라고,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은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오래전 잊어버린 따뜻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빌려주세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발.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비서가 알아봤다고 말했습니다. 재개발 문제, 병원비 문제 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정희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정희가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도와주고 싶다고, 꼭 도와주고 싶다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혜를 갚을 기회를 달라고. 저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숙연해진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때 정희의 시선이 제 왼쪽 귀로 향했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희가 제 귀 뒤를 보고 있다는 것을 머리카락 사이로
작은 점이 보이는 곳을 정희의 손이 더 떨렸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 씨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54인데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54.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이면, 아니 5살 때 잃어버렸으니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손을 잡은 채였기 때문에 그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미숙 씨, 어디서 나고 자라셨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5살 때부터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 기억은 하나도 없다고, 보육원 선생님이 시장에서 발견됐다고 했다고, 혼자 울고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 5살, 왼쪽 귀점, 새끼손가락 버릇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 리 없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애써 진정하려고 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러셨군요. 혼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희가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턱선, 눈매, 이마의 라인, 눈주가 자랐다면 이런 모습일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혹시 모를 실망을 시키고 싶지 않았고 자신도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미숙 씨,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제가 재개발 문제 해결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너무 큰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게는 방법이 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그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도와드릴게요. 정희는 제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운전기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로 돌아가려는 정희를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지켜봤습니다. 정희가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상인들이 저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미숙 씨, 대박이네. 한복 명장이라니. 완전 귀한 분 살렸네. 최경숙 씨도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어색했지만 말을 걸었습니다. 미숙 씨, 그동안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했지. 재개발 얘기도 너무 심하게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저를 외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인사를 하고 말을 걸고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서정의 그 이름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지? 이상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따뜻함, 그리움, 알 수 없는, 하지만 정의를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착각이야.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청담동 한옥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마당, 고급스러운 한옥 건물,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정원,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왼쪽 귀 뒤점, 새끼손가락 버릇까지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 세상에는 우연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도 있고 같은 버릇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희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대표님,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와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흑백 사진들, 작은 옷가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살 은주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
왼쪽 귀 뒤로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은주야, 내가 맞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찾을게. 꼭 확인할게.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설 탐정, 보육원 기록, 그리고 DNA 검사, 혹시 모를 실망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은주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8시 청담동 정의한복 본사 3층짜리 현대식 한옥 건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고요하면서도 위험 있게 서 있었습니다. 1층은 매장과 전시실, 2층은 작업실, 3층은 사무실과 대표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부터 사무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청담동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고 고급 외제차들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머릿속은 온통 어제 만난 그 여자 생각뿐이었습니다. 박미숙 54살 보육원 출신, 손에 든 찻잔이 떨렸습니다. 찬물이 살짝 흔들리며 잔 밖으로 튀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김비서입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김비서는 15년 동안 정희의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정희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급하게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김비서가 책상 앞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김비서, 사흘 전에 내가 쓰러졌던 날 말이에요. 네, 정말 놀랐습니다. 다행히 누군가 도와주셨다고. 그 사람이요. 혹시 내 딸일지도 몰라요. 김비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찻잔을 들려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네, 대표님, 그게 무슨, 나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게 일치해요. 정희가 어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박미숙의 나이, 출신, 발견된 장소, 신체적 특징들. 김비서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요. 확실하게.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번에도 아니면 이번에도 실망하면 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김비서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표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가 필요하신가요?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결의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 주세요. 보육원 기록, 발견, 당시 상황. 김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그리고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DNA 검사도 필요해요. 김비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DNA 검사요? 그럼 박미숙 씨에게 말씀을 하셔야. 아니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밀리에 해야 해요. 만약 아니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거예요. 괜한 희망을 줬다가 실망시킬 순 없어요. 김비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희의 절박한 눈빛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희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제 미숙의 가게에서 나올 때 미숙이 덮어준 천에 묻어있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박미숙 씨 머리카락이에요. 그리고 내 머리카락도 여기 있어요. 정희가 자신의 머리카락도 꺼냈습니다. 믿을 만한 검사 기관을 찾아주세요. 비밀이 보장되는 곳으로. 김비서가 두 봉투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김비서를 똑바로 봤습니다.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누구한테도. 이건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에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김비서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김비서가 나가고 정희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같은 시각 광명시장.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도매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정혜 씨가 두고 간 현금 봉투 결국 사양하지 못하고 그중 50만 원만 빌리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꼭 갚겠다고, 사용증도 쓰겠다고 했지만 정희 씨는 그냥 쓰라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재료를 샀습니다. 무, 배추, 고추, 마늘, 멸치,
고등어 손술에 가득 실어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생채,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고등어 조림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해온 일이었습니다. 칼로 물을 채 썰고 시금치를 데치고 멸치를 볶고 고등어를 조리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사모님,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걸까? 단순히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고 하기엔 너무 과한 것 같았습니다. 어제 저를 보는 눈빛, 손을 잡을 때의 떨림, 귀를 볼 때의 표정,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착한 분이신 거겠지. 원래 그런 분이신 거겠지 생각하며 반찬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어제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한복 명장을 살린 반찬 가게라는 소문이. 미숙 씨, 멸치볶음 200g 주세요. 네, 잠깐만요. 어제 그분 진짜 한복 명장 맞아요? TV에서 봤는데. 네, 명함 받았어요. 대단하네요. 미숙 씨가 그분 살리셨다며?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반찬을 팔았습니다. 오랜만에 가게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사흘 후 정의한복 사무실, 김 비서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정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인근 발견 당시 상황 울고 있는 상태로 발견됨. 신원 확인 불가. 경찰 조사 후 보육원 인계. 정의의 손이 더 떨렸습니다. 3월 바로 은주가 사라진 달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광명시장 인근에서 여아 추정 5세 발견 상황 울고 있는 상태. 이름과 부모 말하지 못함. 조치 보육원 인계. 정의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틀 차이 실종 신고 이틀 후에 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의 업무 소홀이었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은주와 미숙은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사라지고 발견되었습니다. 김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DNA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정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 비서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습니다. 아직 뜯지 않았습니다. 정의에게 건넸습니다. 정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같이 볼까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볼게요. 김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의는 봉투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친자관계 검사 결과, 의뢰인, 서정희 대조인 박미숙 검사 결과.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설명이 이어졌지만 정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고 손으로 바닥을 짚었고 목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엄마가 찾았어.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눈물이 쏟아졌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99.99%, 거의 100% 박미숙은 은주였습니다. 잃어버린 딸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지만 표정은 환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고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기쁨 뒤에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은 내 딸이에요라고 말할까요? 미숙은 믿을까요?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거부하지 않을까요? 천천히 해야 해. 일단은 약속대로 미숙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재개발 문제, 병원비 문제, 모든 것 그리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가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의는 서류를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들어와요.
김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정희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맞아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내 딸이에요. 은주예요. 김비서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제부터 할 일이 많아요. 정희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재개발 조합 알아봐 주세요. 내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어요. 그리고 병원비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박순자 선생님 입원비, 치료비 전부 우리가 부담하겠어요. 김비서가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비서 정희가 김비서를 받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절대 비밀이에요. 아직 미숙 씨한테 말할 때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김비서가 나가고 정희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은주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이제 엄마가 너 지켜줄게. 평생 놓치지 않을게. 약속해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 후 광명시장 재개발 조합 사무실 회의 테이블에는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 5명이 앉아 있었고 건물주 대표 3명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모두 불편한 표정으로 시계를 보며 투덜거렸습니다. 갑자기 회의를 소집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누가 오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김비서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자주색 한복에 옥비녀를 꽂은 서정희가 들어섰습니다. 어질러진 서류들, 무례한 눈빛의 남자들, 조합장이 어색하게 일어났고 정희는 단정하게 인사했습니다. 광명시장 재개발 사업에 12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정의한복 재단 명의로 지분 30%를 인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건물주 한 명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김비서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투자 제안서, 재단 재무제표, 법률 검토 의견서가 빼곡했습니다. 조합장이 서류를 집어들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120억이면 사업 규모가 2배로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조건이 있다고 원주민 보호 조항을 삽입하고 보상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그리고 1층에 한복문화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으니까요. 조합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특정 상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냐고.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반찬 가게 박미숙 씨에게 1층 50평을 10년 무상임대로 제공해달라고 정의한복 전통음식 체험관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물주들이 수군거렸지만 정의의 날카로운 눈빛 앞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120억은 거절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정의가 돌아서서 나가려는데 조합장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박미숙 씨와 무슨 관계냐고. 정의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라고. 제가 죽을 뻔했을 때 살려주신 분이라고.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봉천병원 정희와 김비서는 격리과를 찾았습니다. 박순자 선생님의 입원비와 치료비 전액을 정의한복재단에서 부담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격리과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전액이요? 재활치료비까지 포함해서 600만 원 정도인데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치료비도 저희가 내겠습니다.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격리과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정희는 박순자 선생님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저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사모님? 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숙 씨,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선생님 병문안 왔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저도 병원에 일이 있어서요. 혹시 박순자 선생님이세요? 저는 놀라서 정희를 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정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 씨를 키워주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병원비 처리했어요. 앞으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손이 떨렸습니다. 미숙 씨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희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세요. 선생님 빨리 나으셔야죠. 미숙 씨가 필요하시니까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박순자 선생님을 보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서정이라고 합니다. 미숙 씨한테 은혜를 입었어요. 박순자 선생님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가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박순자 선생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희는 선생님의 손을 한참 잡고 있다가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숙 씨, 선생님 잘 간호하세요. 병원비는 걱정 마시고요. 사모님 정말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희가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미숙 씨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 후 새각의 공사 현장 재개발이 시작되었고 기존 건물들이 하나둘 철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정의한복재단의 보증이 있었고 재정착 계약서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임시가게에서 장사를 하며 새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정희 사모님이 직접 현장을 몇 번이고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불편한 건 없는지, 지은이는 잘 지내는지 꼼꼼하게 물어봤습니다. 정희 사모님은 지은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따뜻해지고 더 부드러워졌고 뭔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지은이가 그린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치자 정희 사모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꽃, 나무, 사람들을 그린 그림들은 색감과 구도가 수준급이었습니다. 정희 사모님이 한 장 한 장 넘기며 감탄했고 이 아이는 정말 재능이 있다고, 이걸 묻히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회사 수석 디자이너가 무료로 가르쳐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정희 사모님은 제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이 아이 재능을 보니 마음이 그렇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손을 잡은 정희 사모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왜 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2달 후 정의한복 본사 디자인실 밝은 조명 아래 지은이는 50대 여성 디자이너에게 그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주 2회 2시간씩 색연필, 수채화, 디자인 기초를 배웠고 지은이의 눈은 항상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레슨이 끝나고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뭘 그렸냐고 물었고 지은이는 자주색 한복 입은 할머니를 그렸다고 대답하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림 속에는 미소 짓는 정희가 있었습니다. 정희가 그림을 받아들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예쁘게 그려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지은이는 할머니가 예쁘셔서 그림 그리기 쉬웠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안아주고 싶었고 꼭 안아서 할머니야, 진짜 할머니야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지은이의 손을 잡고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작은 손이 따뜻했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3달 후 삶은 많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임시가게 장사는 잘 되었고 박순자 선생님도 많이 회복되셨고 지은이는 그림을 배우며 날마다 행복해했습니다. 무엇보다 정희 사모님이 자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희 사모님이 임대 아파트 계약서를 가져오셨습니다. 시장 근처 투룸 아파트라고, 깨끗하고 햇볕도 잘 든다고, 월세는 재단에서 5년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건 정말 못 받는다고, 너무 과분하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정희 사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제발 받아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간절함을, 그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정희 사모님은 행복하라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사하는 날 지은이는 새 집 안을 뛰어다니며 자기 방이 생겼다고, 창문도 크다고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밝은 목소리가 햇빛 가득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환한 햇빛이 들어왔고 반지하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정희 사모님 덕분이었습니다. 쓰러진 할머니를 외면하지 않았던 그 선택이 이 모든 기적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식탁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생선구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은 거냐고. 정희 할머니가 도와주신 거 잘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다고 잘한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 거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고, 그래, 우리 지은이 착하게 크라고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집, 행복한 저녁,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독자님들께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